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날씨를 책임지는 날씨요정 박소연입니다. 네,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저는 현재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나오실 때는 대가 튼튼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부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중북부 내륙에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에는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 제주에는 내일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만큼 매우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5.8도, 강릉은 22.2도, 제주는 2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의 더위는 하루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 대전은 28도 선에 그치겠는데요. 반면 전남과 제주는 폭염특보가 계속됩니다. 광주 29도, 제주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후덥지근한 날씨와 함께 소나기가 자주 찾아올 예정입니다.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입니다. 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는 상황인데 유독 쌀값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쌀 80kg들이 가격이 17만 9,4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2018년 10월 이후에 18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8만 원 선이 붕괴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자 농민들이 지금 시름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쌀값 18만 원 선이 무너졌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거예요? 최근 쌀 구입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희 최근에는 집사람이 구입해서 처음 보여요. 쌀 가격을 이렇게 꼭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 가격이 8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과거에는 얘기했는데요. 요즘에는 한 20kg들을 많이 사잖아요. 20kg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포대 가격이 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800원이었어요. 1년 전에. 네. 근데 지금 44,8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11,000원가량이 떨어졌어요, 예. 가격이. 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년 사이에 쌀값이 무려 2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통계청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18년 80kg 산지 쌀 가격이 16만 원대를 올라섰고요. 그해 벌써 10월에 18만 원 선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많이 오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후에 쌀값이 오르락내리락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작년 10월에 22만 7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때 정점을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8만 원 선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 5년 사이에 쌀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난 한 1년 사이에 하락하게 된 건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쌀 농사가 풍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재고도 덩달아 늘어났고요. 올해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쌀 재고가 한 96만 톤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57%가량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남아돌기 때문에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올해도 풍년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쌀이 더 많이 남아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네. 쌀값이 더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가 한 57kg이었어요, 작년에. 네. 근데 20년 전보다 한 40% 줄어든 겁니다. 과거에는 어머님들이 고봉밥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그랬죠. 밥을 네. 고봉으로 이렇게 네. 밥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주셨잖아요. 그게 한 20년 전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즉석밥 한 개보다도 하루에 쌀 소비가 적습니다. 네. 한 156g 정도를 한 사람당 먹는다고 하는데요. 뭐 빵을 대체한다거나 이런 밀가루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쌀은 풍년인데 쌀은 남아도는데 쌀은 또 먹지는 잘 않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쌀값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힘든 건 우리 농민들일 텐데요. 농민들 입장은 어때요? 농민들 입장에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비료 가격이 한 얼마쯤 올랐을 것 같으세요? 그것도 상당히 올랐다고 들었어요. 비료는 네. 석유로 만들잖아요. 네. 네. 근데 석유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네.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얘기에 따르면은 20kg들이 비료가 9,000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한 27,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너무 올랐네. 예, 한 3배 정도 가격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와서 농촌에서는 뭐 멀쩡하게 다 수확을 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확을 포기한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일손이 부족해서 네. 이렇게 일손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비료 가격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당연히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쌀값은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야, 각종 경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군요. 네. 근데 지난해 재배한 쌀들도 남아 있는데 이제 올해 또 쌀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값이 더 떨어질 것도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시장에 쌀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거 외에 최선의 대책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에 이미 두 차례 쌀을 한 27만 톤 시장에서 격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도 지역의 경우에는 쌀을 좀 많이 소비해달라 이렇게 해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쌀값만 폭락했다. 이런 이슈를 한번 적어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것도 참 걱정이고요. 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고물가의 학교 급식 비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르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학교 급식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식자재를 사려고 해도 계속 식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학교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영양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식용유값도 한 배 이상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튀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 튀김을 못 만드니까 대신에 구이를 해서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고기를 또 줘야 되는데 고기 가격이 또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선 반찬을 대신해서 내놓는 이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3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그 8리터짜리 업소용 식용유가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는 7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이 급식 식단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되고 있는 건데요. 교육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급식비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정교조에서 성명을 내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질담보를 위해서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무상급식비, 식품비를 좀 인상하도록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물가로 인해서 식단을 저렴하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개인 영양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네네.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급식 질이 떨어지잖아요. 네.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교조에서는 올해 2월만 따졌을 때 물가 상승률이 한 6에서 9% 정도까지 된다. 지금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한 끼 식품비가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수준인데 9% 인상률을 적용해서 2,700원에서 한 3,200원까지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제 이런 요구에 그러면 각 교육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선 교육청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2학기 급식 지원금 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상급식을 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지만 일선 지자체 예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지금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26개 자치주하고 추경 편성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급식 예산을 한 46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다고 하고요. 경남도 교육청은 식품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잘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세입자가 방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들이 방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그래요? 잘.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오피스텔 공인중개사가 경험한 사례를 제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오피스텔이 이제 방이 나오니까 새롭게 이제 집을 구하려는 사람한테 네. 방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이 마음에 드네요. 이러면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건데요. 세입자가 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보통의 경우에는 집 비밀번호나 열쇠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두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서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사생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생겨났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세입자가 방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다른 뭐 특별한 이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싫다 이런 그게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나는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 왜 내 집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보여주느냐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매우 불편하다는 거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이제 집을 내놨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일종의 갑질로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보여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안 보여주고 필요하다면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해가지고 몇 장 찍어서 보내주고 사진으로? 이러는데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2년 이상은 살잖아요. 거의 한 4년 살게 되는데 근데 안 보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이게 대량 난감인 뭐 네.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한 사람이 겪은 일인데요. 직장인인 딸이 서울에 오피스텔 자취방을 구하려고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난 월요일 오후 5시 아니면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5시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집 보러 다니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집주인, 그다음에 세입자, 그리고 새로 집을 구하는 고객 이 세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을 취하고 또 서로 일정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의견 조율하느라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방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힘이 들 것 같은데 뭔가 방안이 없을까요?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딱히 대안이 없어요. 안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네. 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 나갈래요. 계약 기간 끝나는데 그럼 집을 다른 사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뭐 전세금이나 이런 걸 빼줄 수 있는 네.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그때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집을 보여줄 의향이 있다거나 보여주는데 협조한다거나 이런 조항을 그렇게 해야 넣어야 되겠네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저 안 보여줄래요. 네. 저 살 기간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젊은 세입자들은 그런데 할 말이 그래도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세입자 집이라고 언제든 집주인이라고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러면 뭐 대통령, 장군이요.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였어요? 저는 뭐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아나운서도 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원하는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떨까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부터 3년간 1위가
운동선수였다고 운동선수.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운동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축구 선수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품은 영덕. 이곳에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옆에 자리를 잡고 있는 축구장. 열정을 가득 안고 아이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데요. 저는 인천축구센터 춘천주니어 FC.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서울, 춘천, 부산에서도 모자라 해외에서까지 쉽지 않은 여정인데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모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서랍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영국 가야죠.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영덕에 모인 아이들. 내일은 축구왕을 꿈꾸는 열정 가득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바다에서 멀지 않은 한 수련원.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요. 텅 빈 교실, 씩씩하게 등장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축구 선수 꿈을 안고 전국에서 온 유소년 축구단이라고 하네요. 뭔 수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수업이라 하긴 많이 들떠 보이는구만. 박수와 함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헐, 갑자기 등장한 외국인들. 뭔 일로 영도까지 찾은 걸까요? 얼마 전 많은 이들의 환영 속에 입국했는데 그들의 정체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으로 유명한 토트넘 호스퍼의 유소년 축구단 현지 코치들입니다. 국내 유소년 선수들에게 축구 기술 전수를 위해 초빙됐다는데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겐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겠죠? Some of the bits that we do with you is what we do with the guys back in England. For their 3 days, just try and have as much fun as you can and make sure you keep that smile on your face. 3일 동안 토트넘 구단의 훈련 방식으로 축구를 배우게 되는데요. 코치도 아이들도 설레는 기분으로 축구장에 모입니다. 좋아요. 매일 하는 축구 훈련이지만 토트넘 코치들과 함께라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In front of me, so younger group, you're going to come with me on the pitch with the goals to start with, okay? And then the older group is going to go on the far pitch with. 어떤 훈련을 할지 궁금해하는 찰나 아이들이 당황합니다. Let's go. 갑작스럽게 시작된 경기. 하지만 금세 집중하며 쌓아왔던 실력을 발휘합니다. Wide, get wide and high. 아이들의 경기를 보며 조언을 하는 코치. 숨겨진 비밀 훈련법이라는데요. 수영에서는 먼저 경기하는 게 그 스트레칭이래요. Straight into matches. We don't spend long in matches, but we get straight into it just to get them firing in the session, just to get the session going. 미니 경기로 몸을 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치들이 아이들의 실력을 파악한 건데요. 한국과 다른 토트넘 방식의 훈련이 계속됩니다. First one, we just use laces. I use my laces on my arms. When I can, I want to try a step over or a shift to take me to my other foot. Okay? Let's go. 축구의 기본 드리블 훈련을 시작하자 재빨리 집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는데요. Okay, 1 minute, as many as you can on both feet. Ready? 1분이나 하는 말에 당황합니다. Let's go. 각각의 연습 동작을 1분 단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한국과는 좀 다른 훈련법이랍니다. 한국 훈련할 때는 좀 길게 하고 쉬는 시간 짧고. 빨리빨리 변화, 세션의 변화를 주면서 지루할 틈 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성인보다 집중력 시간이 짧은 아이들에 맞춘 훈련법인데요. 훈련 동작을 자주 바꾸면서 흥미를 높여 재미를 느끼게 한답니다. 그렇게 토트넘 방식의 훈련 첫날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축구장이 아닌 교실에 모여있는 아이들.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왜요? 이게 영어 수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축구에서 쓰이는 용어들이거든. 오해도 많이 헷갈리는 표현인데. 타임. 축구 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축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배우는 중. 훗날 프로 선수가 되고 나가 해외에 진출할 그날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임하는데요. 축구 선수라고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영어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중해서 뭔가를 보는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놔야지. 훈련이 끝나도 관심은 오로지 축구.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돈 되는 것도 볼 수 있어갖고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밤늦게까지 축구 삼매경인데요. 친구들과 놀고 게임을 하는 것보다 축구가 제일 좋다는 아이들.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어제 배운 기술을 연습하는 중인데요. 외국의 경우 팀보다는 선수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개인 훈련 시간이 많답니다. 한 선수에 대해 코치가 말하는데요. Pushing the ball straight into the right foot. Okay, the ball's never coming off the floor. The best technique that I've seen today. 패스 주기 전에 전발하다가 Okay, but you're trying to play through life. 첫날부터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송지우 선수. 미드필드를 맡고 있어 패스에 대한 칭찬이 더 반갑습니다. 베트남 코치님들이랑 하는 훈련이니까 기쁘고 더 재밌게 느껴졌어요. 한국식 훈련과 다른 토트넘 방식에 아이들도 어느새 적응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쏟아지는 비. 비를 피할 만도 한데 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히려 집중력을 더 발휘하는데요. 프로 선수 못지않은 열정입니다. 물기도 있어서 공이도 빠르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상황 대비. 조금 전 코치에게 칭찬을 받은 지우 선수가 웬일인지 운동장에 그냥 앉아 있는데요. 운동 끝나고도 계속 아프면 한 병원 가봐야 돼. 알겠지? 캠프에 오기 전 훈련을 하면서 잡혔던 물집이 문제가 된 건데요. 슬퍼요. 빨리 나아야겠다. 뛰지 못하는데도 운동장에 우두커니 훈련을 지켜봅니다. 나는 따라해보려고. 세상에서 축구가 제일 좋다는 12살 소년. 3년 전 시작한 축구 우승을 경험하며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우게 됐는데요. 이젠 축구 없이는 못 살 정도라 합니다. 꿈이 뭐예요? 국가대표. 꿈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겠죠. 캠프의 마지막 날. 그동안 했던 훈련과 배웠던 기술을 마음껏 펼칠 시간인데요. 정식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양쪽 선수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영덕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축구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토트넘 방식으로 배운 패스와 드리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며 경기를 뛰어보는데요. 네, 그때 자, 한명 제치고 슛! 골인! 핑크팀이 먼저 1점을 획득합니다. 기뻐하는 핑크팀 코치. 하지만 골을 먹은 블루팀은 긴급 수혈에 들어갑니다. 코치의 도움으로 블루팀도 한 골을 넣으며 경기는 다시 5점! 이때 핑크팀의 선수가 수비를 돌파하며 패스! 그 결과 골! 골이에요, 골! 계속해서 이어지는 핑크팀의 득점. 그 결과 4대1. 승패를 떠나 아이들의 땀방울이 값진 경기였습니다. 이 시간도 유소년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겠죠? 힘들었던 훈련의 보상을 받는 듯 기쁨을 누려봅니다. How we finished that game at the end, okay, was excellent. That is how I want you lot to play football for the rest of your life. 3일간의 훈련이 소년들에게 값진 경험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영덕에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년들과 함께한 시간들. 아이들의 포부만큼은 어느 프로 선수 못지않았는데요. 훗날 이곳의 경험이 바탕이 돼 좋은 선수로 자라나겠죠? 내일은 축구왕이 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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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그맨 가수 연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예 라이브 어떤 소식부터 갈까요? 네,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방송인 지연수 폭로전에 휩싸이다입니다.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지연수 씨가 거짓 방송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내 맞고소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연수 씨가 어떤 거짓 방송 의혹에 휩싸인 거예요? 네, 이 거짓 방송 의혹은 지난 10일에 출발을 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서부터 시작인데요. 한 작성자가 폭로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지연수에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나 사실과 다르게 없던 일을 꾸며내서 특정 기간에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와 가정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됐습니다. 제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밝히면서요. 그간 거짓 방송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전 남편 일라이와 그의 부모님 역시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작성자는 공영방송인 K본부에서 어떻게 출연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이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있냐 요청을 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 폭로자, 그러니까 이 글의 작성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런 거짓 방송 의혹에 대해서 지연수 씨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소속사가 입장을 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시어머니라든가 아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단 공식 입장은 없고요. 그 글을 쓴 분에 대한 그분이 폭로한 그분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입장차가 크다. 그런데 맞고서 상태니까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간결하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전해주시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허경환의 27억 빚더미를 떠안긴 동업자의 최후입니다.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회사 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는 좀 사이다 같은 소식입니다. 네. 허경환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동업자에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모 방송에서 허경환 씨가 밝혔습니다. 허경환 씨 유행어가 있죠. 있는데. 네, 이게 인기가 점점 하락할 때쯤에 내가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뭔가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이 사업이 바로 닭가슴살, 그러니까 건강식품 혹은 뭐 다이어트 식품 쪽으로 뛰어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닭가슴살을 파는 이 같은 업종이 서너 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는 하루 매출이 7천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잘 됐는데 이 사업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동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요, 눈이 정말 돈에 멀어서 허경환 씨를 배신을 하게 됐고 이 뒷감당은 오롯이 허경환 씨의 몫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간의 신뢰, 믿음 잃고 돈도 잃었잖아요. 허경환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흔히 연예인들이 저 100억대 사기당했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추산된 금액인데 이 27억 원은 이게 통장에서 인출된 거라 정말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허경환 씨가 과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이러면서 그런데 개그맨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늘 웃어야 되잖아요. 내색할 수 없었다 이렇게 힘겨움을 토로했는데 힘든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허경환 씨가 생방송 라디오 하고 있을 때도 채권자한테 빚쟁이한테 독촉 전화가 오고요. 그래 내가 가진 거는 하여튼 어떻게든 다 털어서 일단 1차 해결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문서를 들고 은행에 간 적도 있고요. 사실 결혼해야 될 나이였는데 이런 수십억 원의 빚 때문에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동업자의 수법이 아주 치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허경환 씨에게 이렇게 수십억의 빚을 떠안긴 이 동업자는요,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무려 27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게 실제 회사를 경영하면서요, 법인 통장과 또 인감 도장 등을 보관을 했었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아주 대범하게 저질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 회사 자금을 수시로 꺼내서 자신의 회사 계좌로 넣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해도 무려 600회차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600여 차례나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치밀했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 동업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맞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동업자에게 3년 6월에 실형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이 동업자가 횡령한 돈의 일부를 좀 허경환 씨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법원에 공탁금 3억 원을 맡기는 등 좀 개정에 어떤 정을 보여서 개선의 정을 보여서 그래서 실형 2년으로 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연예 소식입니다. 네, 연예 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임영웅 콘서트 안방 관람 가능입니다. 네, 현역 A조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영광을 제가 누려봤었죠. 네, 7월에도 각종 차트를 휩쓸며 흔들림 없는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임히어로 임영웅 씨의 콘서트 마지막 공연이 TV로 관람을 할 수 있는 생중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주위에서 티켓팅 소식을 들어봤는데 뭐 늦으면은 3분, 빠르면은 2분 만에 콘서트 티켓이 매진이 된다고 해요. 와. 현장을 찾지 못한 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진짜 꼭 보고 싶었는데 티켓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발 동동 구르고 이랬을 텐데 이게 해준다니까 언제 안방에서 임영웅 씨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날짜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이 임영웅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사실 5월 6일 경기도 고양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창원, 광주, 대전 찍고 이 전회 전성 매진의 이 공연 어느덧 인천, 대구, 서울 앞두고 있는데 바로 요 서울 공연이 생중계가 되거든요. 날짜 시간 기억하십시오. 8월 14일 오후 5시 OTT라고 하죠. 인터넷 TV를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그 해당 OTT 가입자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그 콘서트 예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본인도 티켓팅에 실패했다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임영웅 씨가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맨날 실패. 이 정도면 도전 자체가 효도다라고 이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자신의 콘서트 티켓팅 대기 화면 캡처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접속 대기 인원이요, 무려 이렇게 55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기 인원이 집계가 돼서 놀라움을 자아냈거든요. 임영웅 씨의 저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가보고 싶은 사람은 예매에 실패하면 비대면으로 이제 뒷거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험성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해제됐죠. 오랜만에 맞는 제대로 된 여름 휴가다 보니까 이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표 못 구한 이 아드님들, 따님들 굉장히 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말하자면 일명 뒷돈을 얹어가지고 안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요. 웃돈까지 주는구나.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얹어져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 이 중고 거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안표 거래다 딱 걸려야 처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거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 하잖아요. 그럼 표값 먼저 넣으라 그래요. 네. 그래야 제가 표 보내줍니다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돈은 넣었는데 표가 오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진행 중인 공연이 이렇게 생중계로 방송을 타는 거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이번 결정은 임영웅 씨가 팬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실제 지난 전국 투어 서울 공연 티켓 예매가 시작이 됐을 때요. 전국 PC방 가동률이 일평균 가동률보다 2배 가까운 기록이 31.18%. 정말 뜨거운 경쟁을 정말 PC방에 가서 빠른 컴퓨터로 예매를 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제는 티켓팅 걱정 없이 집에서 임영웅 씨가 선사하는 감동과 즐거움이요. 아주 가득한 무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10대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안방 1열에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연기 씨,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스타 주민 주제는 오늘은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 내조면 내조, 일이면 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척척 박사처럼 해내는 본인 아니고요. 굿 와이프를 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처가의 말뚝에,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입니다. 네, 아니 생각해보면 연예계에 굿 와이프를 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굿 와이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결혼과 동시에 이목이 집중된 분이죠. 스타 배우자 못지않게 이 정말 유명한 배우자가 됐습니다. 그 서하얀 씨라고 임창정 씨의 아내분이에요. 지난 2017년 18살이라는 이 엄청난 나이차를 극복하고 임창정 씨와 결혼을 해서 현재 5 아들을 키우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또 아침부터 이 7첩 방송을 뚝딱 차려내는 건 기본이고 회사 업무까지 아주 똑부러지게 해내는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많은 이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뭐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거의 공공의 적이라면 이렇게 다 잘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인기 대세 행보를 이어서 세상에 지금 광고 모델까지 됐는데 예전에는 이 아내분이 방송에서 임창정 씨를 내조했다면 이번에 또 임창정 씨가 SNS에다가 우리 아내 광고 출연했어요 이렇게 깨알 자랑을 했어요. 외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아내분 비연예인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호감도가 높아지고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자사의 브랜드 얼굴로 삼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광고 모델까지 진출하게 된 건데 요즘 가족 테이너란 말이 있잖아요. 이런 가족 예능이 늘어나면서 애초에는 비연예인이었지만 이렇게 방송 활동, 광고 활동까지 이어가는 가족 테이너 이 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남편이랑 TV 보다가 서하얀 씨 나오면 슬쩍 돌립니다. 그죠? 요리 잘하고요, 일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거기다 광고 모델까지. 임창정 씨는 이 정도면 정말 처가댁 말뚝에 저를 10번 넘게 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처가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입니다. 시작하죠. 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바로 가수인데요. 이분에 대한 힌트를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힌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바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정해졌습니다. 일명 연기의 숫자로 말해요. 잘 살려요, 역시. 대기실에서 혼자 연습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숫자로 말해요입니다. 연상되는 숫자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가? 숫자 출생연도, 데뷔연도 뭐 이런 거. 그런 건가요? 보여주시죠. 네. 숫자 5억 원. 돈이네. 알겠다. 광고당. 가수니까 뭐 광고나 행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행사가 5억. 5억은 너무 그렇죠. 아니 뭘까요? 행사 페이가 한 번에 5억이면은 10월 한철만 하고 평생을 쉴 수 있는데 5억이면 5억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가요? 전세금도 아니고요. 아니요? 제가 지금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5억 원이라는 숫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합의금입니다. 예? 합의금이요. 저 합의금 5억 원 하니까 딱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요계 악동 이미지가 이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맞췄네요. 맞죠? 바로 정답입니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수 김창렬 씨입니다. 그렇죠, 김창렬 씨. 아니 아무리 악동 이미지가 있긴 있었지만 근데 합의금이 5억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김창렬 씨는 연예면뿐 아니라 이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정도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2009년에 출연해서 본인이 털어놓은 얘기인데 말싸움까지 합해서 싸움을 한 게 100번. 100번이다. 그리고 한 번 합의금으로 최고 7,500만 원도 물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이 5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100번에 대한 합의금 아니고요. 그 100번 가운데 17번 동안 준 금액만 합해보니 5억 원이다. 거의 한 번 싸울 때 한 3천만 원은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랬던 김창렬 씨가 결혼 후에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결혼 후에 변한 스타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는 이 주제로 했던 설문조사에서요. 결혼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스타 1위에
김창렬 씨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아들이랑 너무너무 다정하게 그리고 눈높이에 딱 맞게 놀아주는 모습을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렬 씨를 1위로 뽑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결혼 후에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기도 한데 육아서까지 냈잖아요. 이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를 딱 바꾸는 그 전환점이 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김창렬 씨가 실제로 결혼 후에 많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가요계 악동에서 착한 아빠로 바뀌게 됐는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2009년에 출간한 육아서였습니다. 이 육아서에서는요.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고 또 겪으면서 느꼈었던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아빠가 되었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들 바보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아들에게 뭔가 좀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 고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아빠다,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칭찬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내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변하려면 아내의 영향을 무시 못할 텐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자, 어느덧 결혼 20주년을 맞은 이분들 네. 세상에 처음 만났을 때요. 김창렬 씨 나이가 31인데 우리 아내분 그때 아내가 되기 전이지만 이 여성의 나이는 겨우 대학생 20대 초반인 거죠. 요런 때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 김창렬 씨가 보자마자 어머 내가 결혼할 여자다. 이런 느낌이 팍 왔다는 거죠. 운명을 느낀 걸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한 결과 저도 숫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연애 몇 개월 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몇 개월일까요? 왠지 몇 개월, 한 6개월? 6개월 정도? 이런 말이 1년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년 안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하고 첫 만남으로부터 6개월 때 내가 식장에 서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산다 그래요. 연애 8개월 만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어머 보세요. 벌써 20주년. 정말 잘 살고 있네요. 네.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두 분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이제 김창렬 씨 말을 빌려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김창렬 씨에게 천생연분이란 마지막에 내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 천생연분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안 부럽습니까, 최 기자님? 갑자기 너무 부럽고 저는 이렇게 결혼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게 아직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올해는 어떻게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창렬 씨가 악동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의 예비처가 그죠? 네. 거기선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더 강력하게 결혼을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그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제가 저희 아버지라도 좀 밀어붙여 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창렬 씨가요 연애 기간 중에 이 아내의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장인어른이 되실 분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랑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리를 딱 했었던 장인어른이 자네 내 딸 데려가게 이렇게 먼저 결혼하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김창렬 씨 아내에 따르면요. 이전까지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인 김창렬 씨는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겠죠. 그리고 아내분 갑자기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기는 했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족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장인어른과 사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장인어른이 김창렬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장모님은 반대였다 그래요. 반대였다고 합니다. 네. 이 김창렬 씨의 장모님은 김창렬 씨가 누군지 몰랐다 그래요. 모른 상태로 딱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생각나시죠? 김창렬 씨 폭탄머리. 그 폭탄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지금 인사를 드리러 와? 못마땅하죠. 그래서 정말 나는 반댈세. 싫었는데 라고
방송에 출연해서 이 장모님이 직접 첫인상에 대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바뀐 스타 1위가 김창렬 씨 아닙니까? 결혼한 뒤에 이 바뀐 모습에 장모님이 이 사위 사랑하는 장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위 사랑하는 장모가 되셨는데 사실 사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장모 입장에서는요. 내 딸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위가 맞아요. 최고죠. 네. 근데 김창렬 씨 보면 과거의 악동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은 그 모습 자체가 편안해 보이고 네네. 가족과 처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네, 맞아요. 김창렬 씨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이 지금도 들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바로 악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사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요.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한 김창렬 씨의 장모는요. 우리 사위가 정말 예의가 바르다. 근데 뭐가 어떠니 뭐 악동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내가 괜히 화가 나더라 라면서 이 사위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랑도 합니다. 아니 김창렬이라는 사람은 내 사위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 너무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장인어른 역시 이 사위를 굉장히 좀 감싸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남자가 젊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땐 다 그런 거 아니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듣기 싫고 우리한테는 김창렬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아주 든든한 울타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김창렬 씨가 처가댁에 가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 된다 그래요?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김창렬 씨가 결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장모 분이신 거죠. 그래서 명절, 특히 이 명절 때 이 부부 간의 어떤 신경전이 고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때 차례만 요렇게 지내고 바로 명절에 처가로 간다는 거죠. 가서 장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이렇게 같이 쉬다가 내가 또 계속 장모님 일하시면 안 되니까 쫙 모시고 나가서 외식하고 요렇게 내가 처가 살뜰히 챙기는 게 내 역할이다. 김창렬 씨 사위 역할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자분들 처가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어도 나 불편해 언제 가 이러는데 우리 김창렬 씨 그냥 편하게 그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들이 아니고 뭐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들 같다 못해서 심지어 김창렬 씨는 장모님 앞에서 이것만 입고 있을 정도로 편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팬티, 장모님 앞입니다. 이건 2번 아닌 것 같아요. 러닝 셔츠, 3번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수영복. 1번 팬티, 2번 러닝 셔츠, 3번 수영복. 일단은 수영복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러닝 셔츠에 파자마 바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아니 근데 이것만 입는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아니 곰돌이 푸도 아니고 러닝만 입고 있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 아니 그러면 1번이네. 1번이에요? 야,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좀 놀랬던 게 말씀하셨듯이 이건 많이에요. 그러니까. 네, 위에는 없습니다. 네, 정답은 1번 팬티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김창렬 씨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나는 장모님 앞에서 팬티만 입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 편한 아들인데? 사이다라고 네.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사위가 아니라 완벽하게 아들이 그러네. 되는 그럼요. 정말 편한 사이가 봅니다. 자, 벌써 올해 결혼 20주년을 맞은 김창렬 씨인데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아주 대대적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아내가 진짜 살림꾼이다, 절약하고 아낀다라면서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난 옛날처럼 경제관념 없이 살았을 것 같다. 내게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고 알뜰살뜰 가정을 꾸려줘서 감사하다라고 아내에 대한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창렬 씨 아내 역시요. 이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이렇게 살갑게 하는 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이 진심을 마찬가지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스타 만나보자.
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두 번째 스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이분 하면은 정말 카리스마의 대명사입니다. 배우시고요. 다음 이제 힌트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 숫자 공개해 주시면은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생활 관련 숫자인가? 네, 은밀한 뭘까요? 사생활과 네. 관련된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용돈이 40만 원이라고? 40만 원? 아니 한 달 용돈이 스타인데 40만 원. 제가 얼마 전에 그 SNS 통해서 본 게 그 홍진경 씨의 딸 라엘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라 들었거든요. 와우. 근데 뭐 카리스마가 강한 배우라면. 40만 원. 아, 네. 카리스마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액수가 40만 원이면 쥐어 살아도 무지하게 엄청난 건데. 아, 네. 여기서 그럴까요? 하나 짚고 갈 네. 게 있다면요. 홍진경 씨 딸 이야기가 잠시 나왔잖아요. 이 홍진경 씨의 딸 라엘이의 용돈이 한 달에 30만 원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30만 원이요. 그냥 쓸 거 다 쓰고 30만 원을 다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홍진경 씨의 남다른 용돈 철학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자신의 너튜브에 출연한 홍진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용돈을 주면서 뭐 외식할 때 뭐 내가 외식비 하라고 돈 따로 주고 준비물 필요하다 그러면 준비물 비용 또 따로 돈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방에 그냥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맞아요. 뭐 말하면은 뭐 주는 게 돈이다 보니까 그냥 이 필요성이라든가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꽝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정확히 정해진 용돈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용돈을 확 올려주는 대신에 이게 좀 재밌는데요. 가족 식사를 할 때 외식을 하잖아요. 네. 이 가족 식사 외식도 n분의 1을 한다. 네. 딸에게도 더치페이를 딱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네가 네 돈 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용돈제가 된 후에 고기를 먹으러 갔대요. 좀 비싼 고깃집에 갔는데 그 용돈의 절반을 라엘이가 그대로 다 썼다고. 네. 네, 이러면서 이제 경제관념 익혀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린 라엘이 30만 원인데 이거 우리가 이게 처가에 절하고 싶은 스타면 남자 어른인데 40만 원. 아유 심하다. 근데 아직까지 이 힌트로는 모르겠어요. 좀 초강력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제가 힌트를 안 드릴 텐데 네. 또 예인 MC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글쎄요. 저는 할 마음이 없어요. 힌트 성대모사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녀인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무 알겠다. 장녀인. 알 것 같네요. 바로 알았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크게 한번 외쳐주시죠. 우리 최민수 씨. 맞습니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카리스마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야, 근데 용돈이 40만 야, 원이에요? 이게 저 카리스마의 최민수가 용돈 40만 원. 이게 품위 유지비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나 아내 강준 씨가 이렇게 용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최민수 씨가 여러 지인한테 빌려준 돈이 혹은 떼인 돈이 30억 원, 40억 원 우와. 이 정도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최민수 씨가 이걸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 돈 사고를 치면서 아내는 용돈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깜짝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최민수 씨의 아내분이죠. 강주인 씨가 최민수 씨의 이런 돈에 얼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사람 1번 바위 같은 사람 2번 바보 같은 사람 3번 바람 같은 사람 1번 바위 2번 바보 3번 바람 맞춰보시죠. 저는 2번 바보. 바보 아니야? 아니, 지금 라엘이도 30만 원으로 막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30억을 떼인 거면은 이거는 너무 아내 입장에서 바보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3번 바람. 바람? 그냥 바람처럼 살다 갈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미련도 없고. 의미가 있네요. 얼매이지 시적이다. 사람일까요? 바보일까요? 다 틀렸습니다. 땡. 정답은 1번 바위입니다. 바위? 네, 강주인 씨는 이런 돈에 얼매이지 않는 최민수 씨를 두고 흔들림 없는 절대 꿈쩍하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남편 최민수 씨의 모습에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그 고마움이 얼마 못 갔을 거예요. 강주인 씨 어땠을까요?
아니 강지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게 살 줄 몰랐다. 사실 배우랑 잘 나가는 우리 최민수 씨랑 결혼하면서 돈으로 힘들게 살 줄 몰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1998년도 당시에 빚이 2억 5천만 원 있었대요. 근데 본인도 뭐 20대 초반이고 그래서 뭐 벌면서 갚아가면 되지. 본인도 걱정을 안 하고 최민수 씨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돈에 대한 걱정이 엄습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최민수 씨 일을 보던 매니저가 10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강지훈 씨 너무 놀라서 10억 원. 여보 이거 돌려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민수 씨가 얘기합니다. 지훈아. 돈을 빚져야 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야. 아이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 남에게 돈을 빚진 그 사람이 안 된 거야. 어머나 이런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이것은 아니다. 강지훈 씨가 생각했고 요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의 돈 사고를 치는 걸 보면서 용돈제 도입해서 지금은 그나마 올라서 40만 원이지만 처음엔 30만 원으로 용돈 시작했습니다. 아니 강지훈 씨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신 게 이걸 알림으로써 최민수 씨가 돈이 없구나. 돈을 못 빌리게끔 너무 주변 똑똑하다. 사람들이 그걸 노린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카리스마 하면 단연 최민수 씨인데 그렇죠. 그 최민수 씨가 저는 뭐 용돈이 뭐 30만 원이고 40만 원이고 간에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 40만 원이 뭐 몇 년째 동결이라면서요. 맞아요. 이 최민수 씨의 용돈 그 정확한 액수가 드러난 게 2016년이었어요. 강준 씨가 한 예능에서 어머 우리 남편 민수 씨 용돈을 얼마 전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큰 폭 인상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6년 전이죠. 6년째 최민수 씨 용돈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강지훈 씨가 방송 활동을 또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그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카리스마 내조가 빛을 발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008년 최민수 씨가 노인 폭행이라는 억울한 이 누명을 썼던 사건입니다. 최민수 씨가 이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한 노인과 언쟁이 붙었어요. 그런 후에 차를 타고 떠나가는데 이 노인분이 차를 만졌습니다. 이 차를 붙잡은 것이 전부였는데 몇몇 이 언론 보도에서 좀 정황들이 잘못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민수 씨가 아니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남자다운 척하더니 노인을 폭행했냐? 라면서 오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정말 파렴치범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요. 오해는 풀리게 됐지만 최민수 씨가 받은 이 마음의 상처는 풀리지 않죠. 네, 결국 최민수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에서 은둔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최민수 씨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뻔한 큰 사건이었는데 그렇다면 내 남편의 삶이 바뀌는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강지훈 씨는 정반대로 담담했다면서요. 그렇죠. 내 남편의 삶이 바뀌면 내 삶도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강지훈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나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최민수, 이 남편이 기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 자신의 잘못에 고개를 숙이고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 이 남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겠구나.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나 카메라를 보면서 주은아 미안하다. 딱 이 말 하는데 이 남자라면 나와 가정을 지켜주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편 믿고 그냥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키웠다는 거죠. 이렇게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 남편에 대한 배려이자 아내로서의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아이고 강지훈 씨가 바위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우아한 스타일인데 속으로는 강단 있고 카리스마 있고 남편의 이 은둔 생활도 지지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강준 씨가 당시 산으로 간 최민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편이 산에 있는 건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 산을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산에서 몇 개월 동안 산 적이 있다. 남편답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문구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최민수 씨의 은둔 생활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었대요. 의외죠. 오히려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 손을 잡고 산으로 그냥 가끔 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은둔 생활 중에 최민수 씨는 강주은 씨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었다면서요?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영화 제목이네요. 맞습니다. 최민수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내 강주은에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얘기에 대한 아내 강주은 씨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 내 남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말에 이 여자 세다, 강하다. 그런 아내를 믿고 또 자신이 이 힘겨움을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강준 씨 역시 남편이 없는 한 2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 키우면서 지냈고 그러다가 2년 지났을 때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려와. 그래서 산에서 치과 생활 접고 최민수 씨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뭐 그전에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뒤였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강준희 씨가 거의 최민수 씨를 조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들었다 놨다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민수 씨가 정말 180도 확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강준 씨를 만나서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앉아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서 최민수 씨가 한 방송에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출연자끼리 반말을 하는 게 나가도 그렇게 지적이 많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상황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민수 씨가 방송에서 반말을 하는 것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막말 파문, 뭐 논란까지 됐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강준 씨가 아니 도대체 왜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반말을 하냐라고 지적을 딱 해준 거예요. 이때 최민수 씨가 정신이 퍼뜩 들어서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또 크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그 최민수 씨가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 대외적 대한민국 최고의 마초남 이 최민수 씨를 강주은 씨가 조련하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승부욕인데 최민수 씨를 딱 처음 만났더니 이 사람 남자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자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승부욕이 발동한 거죠. 경쟁심이 생기더래요. 뭐냐, 내가 더 강한 모습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토바이 운전면허, 또 뭐 스킨스쿠버,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차 운전면허 이런 거 다 따면서 나 이렇게 그깟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자야. 이걸 보여줘서 조련의 비법으로 삼았다는 게 강주은 씨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만나보죠. 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이분은 1970년대, 80년대를 주름잡은 액션 배우 출신입니다. 액션 배우. 어떤 스타 나올까? 액션 배우니까 뭐 물리친 악당의 숫자 이런 게 나오려나? 저 사생활에 얽힌 숫자니까 결혼 생활 또는 뭐 이혼 생활, 연도 뭐 이런 거. 뭘까요? 글쎄요, 지금 뭐 유출을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숫자 힌트 공개해 주십시오. 13년의 별거기가? 별거를 13년의 별거기가.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바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 바로 배우 김희나 씨입니다. 별거 기간만 13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이 김희라 씨랑 아내 김수현 씨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13년을 별거를 따로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김희라 씨가 외도 중이어서 바깥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이 13년의 별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그래도 내가 모른 척 고통 감내면서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지켰다고 제가 예전에 이 두 부부를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김수현 씨가 거의
돌을 닦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내분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에요? 자, 사실 옛날에요, 영상시대라는 이 영상 단체가 있었어요. 뭐냐면 감독 6명, 뭐 이장호 감독, 홍파 감독, 하길정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영상시대라는 걸 만들어서 좀 다른 영화, 좋은 영화 만들어보자 했고, 여기서 뽑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채 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내 김수현 씨가 그때 뽑힌 배우예요. 감독들이 뽑았다? 말하자면 유망주라는 거죠. 이 김일아 씨랑은 1976년 영화입니다.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에서 부부호흡을 맞췄는데 세상에 김일아 씨가 또 딱 알아봤네. 너무 이 배우 초년생인 김수현 씨를 딱 잡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후에 이 김수현 씨는 내조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데 또 그거에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촬영 중에 촬영장으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내 아들이 아니라 김일아 씨가 먼저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언제 와? 요 말을 들으면서 아, 일과 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일을 손에 놓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 예전엔 일과 육아 병행하기 힘들었죠. 김일아 씨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이혼 경력이 있고 그리고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처가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이 장인 어른이요. 처음에 이 소식을,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그릇과 세 그릇을 같이 맞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한 반대를 하셨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된 것, 바로 김일아 씨가 정말 끈질기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김일아 씨가 외도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김일아 씨의 아내는 왜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이제 김일아 씨 아내는 난 이 남자랑 헤어지면 못 산다. 사실 예전엔 이혼녀, 특히나 배우한테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달린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나의 아이들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는 살아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 뭐 수십 번도 더 헤어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눈만 보면 아니다. 내가 엄마로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이혼의 생각을 접었다 그래요. 참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네, 맞아요. 뭐 사실 정말 이 손가락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셀 수 없이 머리카락으로 셀 만큼 이 매도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무려 4개월간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이 아내분이 정말 많이 참고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왜 13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셨을까요? 사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외도도 많았지만 이 별거도 김일아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이거 직접 이 두 분께 들은 건데 어느 날 애들 조기 유학시키는 거, 미국 유학시키는 거 좋다. 가 있어라. 내가 곧 가마. 돈도 다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아빠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13년의 별거 기간이 있었고 초반에는 조금 오긴 했는데 뭐 결국은 잘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언제 방송에서 김일아 씨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게 방송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김일아 씨 부인에 따르면요. 당시 미국에 있어도 연락은 꾸준히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연락이 뚝 끊기게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 스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남편 좀 찾아주세요. 한국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님이 정말 뜻밖의 소식을 이 아내분한테 전하게 됩니다. 한 병원의 주소를 알려주게 된 건데요. 놀라서 귀국을 해서 이 병원에 찾아갔더니 김일아 씨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김일아 씨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아주 또 사랑으로 지극하게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동안 속을 정말 많이 썩였잖아요, 남편이. 왜 다시 받아주셨을까요? 김수현 씨가 얘기했어요. 본인의 아버지가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네 남편을 용서해라. 이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드는 그거에다가 또 이제 하나는 그 이제
김희라 씨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돌아보니까 나 편하자고 아내 불편한 걸 몰랐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아내에게 잘하겠다. 지금 약속 지키고 계시죠? 예, 오늘 처가댁 말뚝에 절하고 싶은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고 꿉꿉하고 날 덥고 이러면 기분 다운될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이 기분 전환거리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불쾌지수가 높아서 말다툼도 네. 벌이기 쉽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